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휴대폰의 진동이 응급실의 아수라장을 메스처럼 갈랐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외상 환자가 3명이나 들이닥쳤고 이제 허리춤에서 울리는 기기의 진동은 위장을 움켜쥐게 할 만큼 긴급했습니다. 근무 중에는 무슨 일이 터지지 않는 한 아무도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저는 피가 튀긴 장갑을 황급히 벗어 던지고 비품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신자 아이디에는 이에나의 이름이 떠 있었고 심장이 갈비뼈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예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막혀 나왔습니다. 엄마, 내 열쇠가 더 이상 안 돌아가. 안 돌아간다니 무슨 말이야? 저는 병원 안내 방송을 뚫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휴대폰을 귀에 더 가까이 눌렀습니다. 열쇠를 넣었는데 잠금 장치가 안 풀려. 예나의 말은 거친 숨소리 사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 밖에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고양이 오스카당가 이동장에서 계속 울고. 저는 눈을 감고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12살 난 딸이 흠뻑 젖은 배낭을 메고 고양이 이동장을 껴안은 채 비를 맞으며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 할머니는, 언니, 지연이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 안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나와. 차가운 공포가 저를 휩쓸었습니다. 예나야,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비 안 맞게 옆쪽 현관 처마 밑으로 가 있어. 지금 바로 출발해. 저는 비품 창고에서 뛰쳐나오다가 김정욱 의사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응급실은 들것과 모니터로 가득한 전쟁터였고 생체 신호기들의 쉴 새 없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자 간호사님, 3번 베드 환자 좀 봐주세요. 연쇄 추돌 사고에서 온 총상 환자가. 우리 딸이 집 밖에서 갇혔어요. 열쇠가 안 된대요. 지금 가야 해요. 공포가 혀끝에 와 닿았습니다. 그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지금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데리러 갈 수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이 주는 진실이 저를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쳤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는 그를 밀치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수간호사 최현주 팀장님은 차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서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주 팀장님, 저 지금 가야 해요. 집에 급한 일 생겼어요. 그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씨, 이미 간호사 3명이 부족해요. 조금만 기다릴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팀장님. 이 말이 우리 사이에 떨어지며 세상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가세요. 운전해서 서울 저희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비는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 너머로 저는 옆 현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예나의 작은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달라붙어 있고 교복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발밑의 고양이 이동장에서는 처량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시동을 건 차에 차를 두고 빗속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간호사복이 몇 초 만에 물에 젖었습니다. 엄마 왔어, 아가. 괜찮아. 예나가 몸을 떨며 저에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내 열쇠는 왜 안 돼? 모르겠어, 예나야. 저는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엄마, 걸로 한번 해보자. 우리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의 커튼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었습니다. 제 열쇠가 열쇠 구멍에 미끄러져 들어갔지만 예나 말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누구 있어요? 이모님, 지연아, 문 열어. 문이 휙 열렸고 저는 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와인잔을 손에 든 채 현관에 서 있었고 은발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제 이복 여동생 이지연이 벽에 기대어 자신의 레드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숙 여사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그녀의 눈은 흠뻑 젖은 우리를 훑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예나를 안으로 들이려 하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 열쇠가 작동 안 해요? 영숙 여사는 65이라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만큼 단호하게 문간을 막아섰습니다. 너랑 예나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기로 했단다. 그 말은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언어처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더 이상 아니지. 지연이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가리켰습니다. 내 물건들은 밖에 내놨어. 남은 것들이라도 말이야. 오늘 비가 꽤 잔인했지?
저는 그녀의 손짓을 따라갔고 폭우에 녹아내리는 종이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옷과 책들이 흠뻑 젖은 잔디밭 위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제 의학 교과서들, 예나의 학교 프로젝트들, 우리의 삶이 빛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스카는 이동장에서 또 한 번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고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를 갈랐습니다. 차가우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영숙 여사, 저를 낳았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 돕기 위해 제가 집으로 돌아왔던 여자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익숙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제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없어 실망한 듯 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아버지가 말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시내 아파트를 포기하고 병원 승진 코스를 잠시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 아픈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한승호 박사님은 분명히 그의 아내를 제외한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발을 뺄 때 제가 나서는 익숙한 패턴에 빠져들었습니다. 14시간 병원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약물 관리, 예약, 집안일을 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브리지를 치거나 지연은 필요할 때만 방문했습니다. 지아야, 넌 늘 강한 사람이었지. 저는 아버지의 죽음 후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글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자, 예나야.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문에서 돌아섰습니다. 우리 짐을 챙기자. 우리는 비 속으로 길가에 젖은 상자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나의 어깨는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제 SUV 트렁크를 열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불어 터진 책들, 사진 속 인물들의 색깔이 수채화처럼 번져버린 사진첩들, 예나의 과학 경시대회 리본, 잉크가 천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현관으로 나와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널 너무 오냐오냐 했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여긴 항상 내 집이었어. 저는 길 건너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웃들의 얼굴을 알아챘습니다. 입을 가린 채 놀란 표정의 박 여사님. 커튼 뒤에서 서로 속삭이는 김씨 부부. 저는 마지막으로 문으로 돌아섰습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레지던스 호텔 오봉아에 있을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편물은 그리로 전달해 주세요. 예나가 젖은 제 간호사복을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책들이 아직 안에 있잖아.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예나의 손을 꽉 잡고 영숙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걱정 마, 예나야. 이 일은 아직 안 끝났어. 엄마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밟고 지나다니는데 익숙했던 문지방을 더 이상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그녀 뒤에서 지연은 와인잔을 다시 채웠지만 그녀의 손은 완전히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떠날 때 저는 백미러로 여전히 현관에 서 있는 영숙 여사를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모성애가 아닌 원한. 제가 아버지와 공유했던 유대감에 대한 원한. 그녀가 결코 갖지 못했던 유대감에 대한. 비는 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제 옆에서 예나는 오스카의 이동장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불확실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가슴속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묘하게도 자유 같았습니다. 다음 날 레지던스 호텔 방은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눅눅한 종이 상자들이 베이지색 카펫 위에 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나의 교복은 샤워봉에 걸려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스카는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었고 오렌지색 털은 엉키고 축축했으며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비에서 건져낸 모든 소지품을 고고학 발굴 현장의 유물처럼 펼쳐놓고 비를 견뎌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목록화했습니다. 종이가 울퉁불퉁해진 제 간호학 교과서들. 예나의 과학 프로젝트 노트는 잉크가 번져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수채화 유령처럼 흐릿해진 가족 사진 한 장. 법무법인 김앤장, 김민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네 번째 벨이 울리자 또렷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저 한지아예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눌렀습니다. 민준 변호사님과 바로 통화해야 해요.
아버지 유산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한지아님. 김 변호사님은 오늘 재판 중이셔서 김 변호사님께 한승호 박사의 딸이고 영숙 이모님이 우리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전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안내원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변호사의 목소리가 몇 분 후 숨가쁘게 들려왔습니다. 지아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처럼 임상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긴 문, 바뀐 자물쇠, 빗속에 내던져진 소지품들, 감정 없는 사실들만. 그럴 리가 없어요. 민준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아씨, 아버님은 6개월 전에 집을 당신과 예나의 신탁으로 돌리셨어요. 방이 옆으로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네? 승호 박사님은 집을 당신과 예나를 위한 신탁에 넣어두셨어요. 영숙 여사님은 그 집에 머무를 법적 권리가 없어요. 하물며 당신을 쫓아낼 권리는 더더욱 없고요. 저는 다리가 갑자기 저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문서와 함께 편지가 있어요. 그분은 저에게 필요할 때까지는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나가 욕실에서 나왔고 머리는 호텔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12살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눈으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님 사무실로 갈게요. 저는 민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민준 변호사의 마호가니 책상 위에 펼쳐진 법률 문서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양도 양식, 신탁 계약서 모두 서명되고 공증되었으며 구청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우 철저하셨어요. 민준 변호사가 밀봉된 봉투를 저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이것을 당신에게 주길 원하셨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과 아버지의 독특한 의사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인을 뜯고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아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영숙이 내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짓을 한 것이겠지. 집은 이제 너와 예나의 것이란다. 내 마음속에선 항상 그랬지. 영숙은 그녀가 가진 것을 결코 감사하지 않았어. 집도 너도 그리고 물론 나도.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의 원한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단다. 특히 너에 대한. 너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을 희생했지. 너는 네 어깨가 부서질지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짊어지는 사람이었어. 우리 딸을 잘 돌봐주렴. 그러면 집이 너희 둘을 돌봐줄 거란다. 사랑을 담아. 아빠가 한 줄기 눈물이 서명 위에 떨어졌고 종이 상자에 내리던 비처럼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긴급 점유 이전 금지 명령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숙 여사님과 지연 씨는 불법적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길 건너편 이웃 강혜원 씨로부터 온 문자로 울렸습니다. 그들이 가구 배치를 바꾸고 내 방을 칠하고 있어. 지연이 SUV가 하루 종일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해. 지연은 우리를 쫓아낸 지 24시간도 안 돼서 완전히 이사했군요. 저는 민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변호사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이해해야 해요. 저는 치료 전에 전체 평가가 필요한 간호사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영숙 여사님은 당신의 어머니예요. 그녀는 당신이 아버님을 버렸고 얘네게 부적합한 어머니라는 주장을 펼칠 겁니다. 민준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사실 지연 씨가 오늘 아침 저에게 전화해서 아버님 사망 후 당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 우려하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정하다고요? 저는 가슴에서 열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되풀이했습니다. 지연의 남편 정태 씨가 이미 아버님 서재를 쌍둥이들을 위해 개조하는데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혜원 씨로부터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예나 침대에서 뛰고 있어요. 창문으로 보여요.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목에는 병원 아이디 카드가 걸려 있었고 코팅된 사진 속 여성은 생명을 구할 준비가 된 간호사 복장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눈은 강가의 돌처럼 단단했고 턱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낯선 사람들을 구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시간이에요. 제 뒤에서 예나는 정리하던 상자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타버린 땅을 뚫고 나오는 첫 새싹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지고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정의예요. 저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분류하듯이 빠르게 3가지 결정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3일 동안 병가 낼 거예요. 우리 사건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준 변호사는 이미 양식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급 점유 이전을 신청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지아 씨.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짐가방 2개를 든 채 로비에서 정수영 의사, 닥터 사라 윌리엄스가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깨끗한 수술복, 너희둘 옷, 그리고 그 작은 호텔 병 대신 진짜 샴푸. 저는 아버님의 시신을 찾은 지 2주 동안 울지 않았지만 수영 의사의 친절함에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예나의 선생님인 이은하 선생님이 1시간 후 숙제를 들고 오셨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조용한 강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나는 우리 학생들 중 가장 강한 아이 중 한 명이에요. 그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예나가 말한 모든 것을 당신의 기록을 위해 문서화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 방은 재난구역에서 지휘본부로 변했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은행 지점장과 만남을 주선했고 지점장은 신탁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집의 자산 가치를 담보로 임시 대출 한도를 제안했습니다. 아버님의 선견 지명이 놀라웠습니다. 지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탁은 철옹성 같아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아 씨, 나 박선영이야. 어머니의 여동생,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모였습니다. 선영 이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호 형부 진단받았을 때부터 이걸 계획했어. 크리스마스에 그이가 떠나면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나한테 말했어.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선영 이모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이미 형부의 의료 장비 일부를 중고거래 앱에 올렸어. 내가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어 자정까지 긴급 법원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법률 고문료 때문에 제 저축 계좌는 거의 바닥났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에 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나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스카는 마침내 책상 밑에서 나와 그녀의 무릎에서 골골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보고 싶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갇힌 2번째 고양이, 엄마가 꼭 데려올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책들은요. 모든 것을 예나야 약속해.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꿰뚫어 보는 시선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응? 가장 맞서기 힘든 사람은 바로 내 엄마야. 그녀는 지난 여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에서 나온 대사를 반복했지만 그 말들은 이제 고대 지혜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 사람이 너를 다치게 내버려 두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아. 제 휴대폰이 민준 변호사로부터 온 문자로 빛났습니다. 법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 편입니다. 저희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밖에는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이전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3시 17분 영숙 여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깨어 있었고 호텔 천장을 응시하며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예나의 잔잔한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승호 씨가 떠난 후 지아는 자신이 자란 집을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슬픔은 성인에게도 반항으로 나타나지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미 27개의 동정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교회 교인들의 하트, 이모티콘과 기도하는 손 모양.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반응이 아닌 기록. 그것이 민준 변호사가 어제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예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잠깐 문자 확인했어, 아가. 다시 자? 못 자겠어. 박 여사님, 딸이 나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 지연 이모가 엄마의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학교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자기 엄마한테 말했다는 거야.
그 말은 찬물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지연이 예나의 학교에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늑대들이 저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이모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는 삼촌 태현에게서, 민준 변호사 사무실로 운전하는 동안에는 사촌 미경에게서, 모두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민준 변호사는 책상 위에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내용 증명 우편 수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미 3번째 시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연의 남편 태식 씨가 어젯밤 병원 주차장에서 저를 따라왔어요. 일이 복잡해지는 건 다 제 탓이라고 했어요. 민준 변호사의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목격했습니까?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미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민준 변호사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 일에 점점 익숙해지시는군요. 그의 뒤편 달력에는 오늘 날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가택 폐쇄 이후 일주일, 모든 것이 바뀐 지 일주일. 저희 병원 간호사들은 아버지를 돌보면서 제가 병원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문서화하고 있어요. 저는 펜으로 수첩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노 박사님은 아버지가 신탁 변경을 하셨을 때 정신 능력이 온전했다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받는 모든 법원 명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병원 관리팀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낯선 무언가가 일렁겼습니다. 첫날 밤의 공포도 아버지가 집을 저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어안이 벙벙함도 아니었습니다. 더 안정되고 더 차분한 무언가였습니다. 딸의 출생 증명서와 아버지의 진료 기록이 필요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아버지의 서재의 파일 캐비닛 안에 있습니다. 민준 변호사의 페니 메모 도중에 멈췄습니다.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원합니다. 오늘 바로 40분 후 저는 법적으로 제 집인 곳에서 새 집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순찰차가 모퉁이에 조용히 서 있었고 경찰관 박 씨가 저에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일 전 저는 이곳에 흠뻑 젖은 채 서서 제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제 발걸음 소리는 콘크리트 위에서 다르게 울렸습니다. 영숙 여사는 3번째 노크에 문을 열었고 제 모습에 그녀의 얼굴은 미소 짓는 도중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긴 환영받지 못해. 그녀는 문 가장자리를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고 눈에 띄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딸의 출생 증명서와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요청합니다. 지연이 영숙 여사 뒤에 나타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이미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알렸습니다. 저는 순찰차에서 내린 박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제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문서화된 요청입니다. 영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전에 셀 수 없이 저에게 먹혔던 익숙한 전술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 후에. 눈물이 저를 움직이지 않자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슬픔은 더 날카롭고 위험한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네가 내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 아버지도 날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길 건너편 박 여사님은 화단에 물을 주면서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김 씨는 개를 늦추었고 개는 우리 집 진입로 근처에 편리하게 멈췄습니다. 파일 캐비닛과 아버지 서재. 저는 반복했습니다. 문서 가져오시는 동안 여기서 기다릴게요. 10분 후 저는 마닐라 봉투를 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원본 출생 증명서와 아버지의 진료 기록이 담긴 폴더가 있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필요한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영 의사는 제 근무 전에 병원 식당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간호에 대한 진술서를 완성했어요. 그녀는 봉인된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당신이 전일제로 일하면서 아버지를 돌보느라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배심원도 당신의 헌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예나의 선생님, 이은하 선생님이 그날 오후 전화했습니다. 예나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문서화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할 때 할아버지가 모든 학교 행사에 어떻게 참석했는지, 예나가 병환 중에 매일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줬는지. 저녁이 되자 민준 변호사는 17개에 서명된 진술서를 첨부하여 긴급 점유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선영 이모가 전화했어요. 제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영숙 여사님이 가족 유산 물품을 중고 경매 사이트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고 있대요. 저는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수집품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은식기, 서재의 골동품 가구들 병원 원목. 김 목사님이 제 전화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면회, 우리가 나눈 기도, 제가 아버지 침대 곁에 가져다 놓은 가족 성경에 대한 인물 증언서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예상했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기다려온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판사는 우리 사건을 검토하고 청문회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이것을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명도 통지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장난기와 정의감 사이의 무언가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차 안에 앉아 민준 변호사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현관으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명백한 망설임과 함께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앞 유리창을 통해 그녀가 첫 줄을 읽을 때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한지아라는 선언에 이르자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에게 전화하면서 입술을 빠르게 움직이는 채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영숙 여사는 민준 변호사가 차로 돌아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종이는 여전히 손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조작 외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해, 제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 그날 저녁 민준 변호사는 마치 장군이 전쟁터를 지도처럼 펼치듯이 우리 문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세의사로부터 받은 정신 능력이 온전했음을 확인하는 법원 진술서, 소유권 이전 일정이 강조된 신탁 문서, 비가 스며든 종이 상자들, 예나가 현관 등 아래서 떨고 있는 우리의 소지품 사진들. 이 달력이 특히 강력합니다. 민준 변호사는 제가 유지했던 색상 코드가 있는 일정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초록색은 아버지의 예약, 파란색은 약물 변경, 빨간색은 응급실 방문. 이 년간의 간병이 12장의 세심한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그는 재정 기록을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영숙 여사가 브리지 클럽 회비와 주말 여행에 돈을 쓰는 동안 제가 지불했던 모든 대출 상황음과 공과금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은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요. 민준 변호사는 서류를 가죽 서류 가방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신경 씁니다. 제가 그날 저녁 호텔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법원 기일이 앞당겨졌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예나가 호텔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오스카는 무릎 위에서 골골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면 어떻게 돼,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달 과학 발표를 훌륭하게 해냈던 자신감 있는 12살 아이와는 달리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오스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 나중에 예나가 잠든 후 저는 민준 변호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자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3주 전에 쓰인 것으로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아내 대신 저에게 집을 넘긴 이유를 판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우아한 의사필체는 영숙 여사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진실로 3페이지를 채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전투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에 젖어 쫓겨난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저는 깨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제가 블레이저를 고쳐 입을 때 법원은 아침 햇살 아래 요새처럼 빛났습니다. 오늘은 수술복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간호사 한지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원고 한지아였습니다. 예나는 제 옆에 서 있었고 제 손을 잡은 채 떨고 있었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민준 변호사가 우리의 탄약으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윤이나는 바닥이 우리의 결연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비법정은 가구 광택제와 긴장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방을 훑어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숙 여사와 지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공모적인 속삭임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제 눈에 평온함을 보자 그녀의 연습된 미소가 흐트러졌습니다. 히스테리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확신뿐이었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우리 테이블 위에 문서를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건에 배정된 판사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저희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높이 평가하실 겁니다. 저도 말을 해야 하나요? 예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뒷줄에 기대어 앉아있는 지연의 쌍둥이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원할 때만. 저는 그녀에게 말했지만 민준 변호사는 만약을 대비해 그녀를 준비시켰습니다. 하정은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은발은 엄격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씨 가족 신탁 분쟁 임시 점유 청문회.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발표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고 가족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한승우 박사의 재산에 관한 결정을 문서화한 완전한 시간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차트, 날짜, 서명, 증인 진술서, 아버지의 의도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펼쳤습니다. 한 박사가 재산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정신이 온전했음을 확인하는 3명의 별도 의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문서를 판사 앞에 놓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종양 전문의, 신경과 의사, 그리고 20년 이상 주치의였던 의사입니다. 민준 변호사는 다음으로 재정 기록을 꺼냈습니다. 영숙 여사가 가계 지출에 최소한의 재정 기여를 한 반면 한지아 씨가 아버지와 함께 재산세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저는 영숙 여사의 변호사가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문서마다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덧붙여 민준 변호사는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신탁 문서를 작성한 이재민 변호사의 영상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흰머리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자신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은 사망 시 딸 지아와 손녀 예나의 신탁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는 영숙 여사가 자신의 의도를 회피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의 탄식 소리가 방 전체에 들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증인이 다가섰습니다. 예나의 학교 상담사 박민희 씨, 흔들림 없는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예나는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이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증언했습니다. 악몽, 불안, 학업 성과, 저하,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가정 환경의 안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예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턱을 높이 들고 아버지가 어려운 진단에 직면했을 때처럼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고 측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숙 여사의 변호사 강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값비싼 정장, 인위적인 미소. 재판장님, 이 모든 상황은 비극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 여사님은 딸과 손녀가 집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허용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손수건을 꺼내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모든 필요를 돌보며 그의 병을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지아는 집에 거의 없었고 항상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손바닥 안으로 말려 들어갔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거짓말이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들고 다음으로 다가섰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마가 아빠 약을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신중하게 선별된 한순간은 제가 근무에서 돌아왔을 때 약이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수백 번의 순간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 인물 증인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일요일에 1시간 동안 방문했던 사람들. 한지아 씨는 교회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정 씨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고 남편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기도했지만 사적으로는 그를 방치했던 것입니다. 가택 폐쇄는 불행했지만 준호 변호사가 결론지었습니다. 필요한 엄격한 사랑이었습니다.
지아 씨는 이 나이에 점점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하 판사는 메모를 하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한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의심을 보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고 응급실에서 제가 개발한 전문적인 침착함의 모든 것을 끌어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년 전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 특별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 근무 일정을 아버지의 간병 필요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제 근무 일정과 아버지의 치료 일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인물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영숙 여사의 여동생 선영 이모. 제가 장례식 이후로 보지 못했던 영숙 여사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선영 씨가 증언을 제공하고자 요청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선영 이모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형부를 투병 기간 동안 매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언니가 사교 모임에 나가 있는 동안 그분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부의 약을 조정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편안함을 보장한 것은 지아였습니다. 영숙 여사는 반쯤 일어섰다가 변호사가 그녀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밀봉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한 박사님은 잠재적인 분쟁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판사가 봉인을 뜯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엄마, 예나의 목소리가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하, 판사가 누그러졌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가씨. 예나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 오후 서재에서 저에게 체스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프실 때도 집은 항상 엄마와 저를 위한 곳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되도록 해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제 눈에 고였지만 저는 눈을 깜박여 억눌렀습니다. 품위, 드라마가 아닌 품위가 이 싸움을 이길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예나는 간단히 끝맺었습니다. 저는 영숙 여사의 태만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열거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말했습니다. 문서화된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재판장님. 영숙 여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죽어가는 아버지를 조종했어요.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승호 씨는 정신이 맑지 않았어요. 강 여사님, 자제하십시오. 하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민준 변호사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지연의 남편 태식 씨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태식 씨의 위협적인 속삭임을 포착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다시 시작된 심리에서 영숙 여사의 변호사는 신탁 문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몇 달 동안 신탁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의 서명이 파일에 있었기 때문. 그의 주장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강 여사님, 이 진료 기록은 귀하가 남편의 27번의 종양학 진료 예약 중 단 3번만 참석했음을 나타냅니다. 하 판사가 관찰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여사는 해명을 찾기 위해 쩔쩔맸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파편을 포착했습니다. 이미 중개인과 판매 리스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판사의 머리가 휙 돌아갔습니다. 그 중개인이 누구입니까, 이씨? 지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맨 뒷줄에는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다음 휴식 시간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배은망덕한 딸이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제 집을 훔치려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동료들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지지벽이었습니다. 하 판사는 결연하게 폴더를 닫았습니다. 한지아 씨와 이예나 씨에게 부동산의 임시 점유를 허가합니다. 이 결정은 즉시 반려됩니다. 경찰은 강미나 여사와 이지연 씨를 오늘 오후 5시까지 부동산에서 호송할 것입니다. 최종 청문회는 지금으로부터 3주 후에 열립니다. 영숙 여사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고 그녀의 연기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법정 밖에서 그녀의 변호사가 민준 변호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합의 조건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협상의 지점을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지연과 태식 씨는 큰 소리로 말다툼했습니다.
쉽게 될 거라고 했잖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린 어디서 살아야 해? 저는 예나를 출구로 이끌었습니다. 바깥의 햇빛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더 깨끗하고 더 밝았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예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지고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열쇠는 이미 손에 있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침 7시 15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발신자 아이디를 응시했고 엄지손가락은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최종 청문회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아, 제가 전화를 받자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 사이의 침묵이 길게 이어지도록 두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족이 먼저여야지. 네 아버지도 그걸 원할 거라는 걸 너도 알잖아. 저는 커피를 저으며 크림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신탁 문서에 자신의 소원을 아주 분명하게 남기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지아. 교회 전체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굳어졌습니다. 김 목사님이 어제 전화했어. 기독교적 용서는 화해를 요구한다고 상기시켜 주시더구나. 제 휴대폰이 수십 문자로 진동했습니다. 삼촌 태현, 목요일 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해. 이게 가족을 갈라놓고 있어. 지연이 아들들이 너무 힘들어해. 영숙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이미 자기들 짐을 위층 방들로 옮겼는데 이제 다시 짐을 싸야 해. 그 방들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공유할 수 있어. 영숙 여사가 압박했습니다. 너랑 예나는 안방이랑 서재를 써. 우리는 손님방이랑 거실을 쓸게. 공용 공간은 안 돼요.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너 정말 잔인하구나, 지아.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했던 딸은 어디 갔니? 모든 사람을 우선시했던 딸은 비 오는 날 밖으로 쫓겨났어요. 다른 문자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 위에 뒤집어 놓았고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나가 문간에 서 있었고 오스카가 그녀의 다리 주위를 감고 있었습니다. 또 할머니였어? 응, 아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민준 변호사가 1시간 후 전화했습니다. 영숙 여사님의 변호사가 오늘 아침 동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당신의 슬픔이 판단력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정신건강평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지연 전술입니다. 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저에게 전화했어요. 누군가 당신의 전문적인 안정성을 문제 삼는 익명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버지의 간병을 관리하면서 2년 동안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약물 스케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치료를 문서화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연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임시로 지내는 상황에서 예나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예나의 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민준 변호사님, 제가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건가요? 제가 어떤 종류의 합의를 고려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민준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를 기억하세요. 영숙 여사님은 결코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경계를 그렇게 명확하게 그은 것입니다. 계속 밀고 나가세요, 지아 씨. 수요일 아침 최종 청문회 전날 제가 예나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아님, 저는 법원 사무실의 김소희입니다. 내일 청문회를 위한 귀하의 문서 폴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증거를 지난주에 제출했어요.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정오까지 이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이 또 다른 연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11시까지 법원에 계세요. 무슨 일이죠? 저는 백업 USB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호텔 데스크로 달려가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복사본을 저장했지만 모든 진술서를 다시 인쇄하고 다시 공증받아야 할 거예요. 20분 안에 사무실에서 뵐게요. 비서는 약속했습니다. 저는 돌아섰고 예나가 배낭을 손에 든 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 늦을 거야. 할아버지 태블릿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파란색이요. 중요한 서류들을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하셨어요.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3시간의 광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다른 사건을 마쳤을 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우리에게 정확히 90분을 허락했습니다. 11분 남기고 해냈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사무원이 복원된 증거 폴더에 도장을 찍을 때 의자에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우리 파일을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딱 하루만 더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오전 9시 27분에 우편함 옆에 서서 경찰차들이 진입로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깨끗한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현관으로 다가갔고 다른 1명은 차고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법률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예나는 아버지의 액자 사진을 꽉 껴안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근엄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단호하게 노크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지연이 얼굴이 붉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경찰관은 공식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점유 이전 집행영장을 수행해야 합니다. 강민아 씨이십니까? 어머니를 불러오겠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영숙 여사는 몇 분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봐야겠어요. 낯선 사람들을 제 집에 들이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 법에 따라 이것을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감독하에 필수적인 개인 소지품을 챙길 수 있는 20분이 주어집니다. 경찰관이 법원 명령을 읽는 동안 영숙 여사의 눈은 잔디밭 너머로 제 눈을 찾았습니다. 그 눈 속의 증오심은 명백했습니다. 20분입니다. 경찰관은 결론 지었습니다. 개인 소지품만 반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행할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영숙 여사와 지연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우편함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체 과정을 문서화했습니다. 안에서 저는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항의하며 높아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가보예요. 남편의 어머니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사모님, 법원에서 제공한 재고 목록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신탁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돌아오기 전에 제가 만들었던 방별 세심한 재고 목록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책,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모든 은식기. 한 경찰관이 고양이 이동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좀 영양실조인 것 같습니다. 오스카의 애처로운 미아옹 소리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이동장을 예나에게 가져갔고 예나는 눈물을 흘리며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말랐어, 저 엄마. 그녀는 울먹이며 창살 사이로 오스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관들은 옷과 개인 물품 상자들을 가지고 나왔고 각각을 재고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저는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들었고 이어서 지연의 남편이 더 낮은 목소리로 논쟁에 합류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물러서세요. 한 경찰관의 단호한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위협적인 언어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들어간 지 17분 후 영숙 여사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가족이 가장 필요할 때 이 순간을 기억해 저는 그녀의 시선을 단호하게 마주했습니다. 딸과 함께 비 오는 날 서 있으면서 그 후회가 어떤 기분인지 이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임 경찰관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지아 씨, 공식적인 점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재고 목록에서 몇 가지 물품이 누락되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를 위해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집 열쇠, 차고 열쇠, 항상 정당하게 제 것이었던 것들의 물리적 상징이었습니다. 아버님 의료 장비가 지하실에 부적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일부 손상은 고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사진 찍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뻣뻣하게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진입로 끝에서 멈춰섰고 얼굴에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것이 번뜩인 후 돌아섰습니다. 태식 씨는 경찰관이 그의 창문으로 다가갈 때까지 SUV에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두 차량은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현관과 커튼 뒤에 모였던 이웃들은 드라마가 아닌 정의의 목격자로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은 수십 문자로 진동했습니다. 삼촌 태현, 일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보안 시스템은 당신의 코드로 재설정되었습니다. 민준 변호사는 휴대폰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방조치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예나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액자 사진을 껴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밑에서 사라질까봐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천천히 현관 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열쇠를 손에 쥔 채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승리는 의기양양함을 느꼈어야 했지만 단지 엄숙한 고요함, 되찾은 가정, 복원된 경계만이 있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차를 몰고 떠날 때 저는 우편함에서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떤 편지들은 다른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비는 다르게 내립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빗방울을 지켜봅니다. 예나와 제가 흠뻑 젖은 채 현관에 서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쫓겨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성지입니다. 그의 의학 저널들이 선반을 채우고 독서 안경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유일한 변화는 예나가 만든 작은 나무 명판입니다. 한승호 박사 추모 독서실. 가끔 저는 아버지 의자에 앉아 그에게서 남은 것을 들이마시고 그의 일기를 읽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나의 정원은 가을 추위에도 불구하고 뒷마당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평화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튼튼한 국화와 늦가을 채소들이 줄지어 있고 각 식물에는 조심스러운 송을씨로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헌신으로 매일 그것을 돌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승진 편지가 제 책상 위에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응급서비스 간호감독관. 수영의사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가택 퇴거 이후 스스로에게 허락한 첫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배경에서 조용히 윙윙거립니다. 6대의 카메라, 동작 감지기, 강화된 자물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취약해지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엄마? 예나의 목소리가 앞 현관에서 들려옵니다. 나랑 같이 비 오는 거 보자. 저는 2잔의 캐모마일 차를 끓여서 그녀에게 합류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병으로 우리를 떠나기 전 수많은 저녁처럼 짝이 맞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비는 꾸준히 내리며 우리 마당을 반짝이는 캔버스로 바꿉니다. 그날처럼 비가 와. 예나가 컵을 감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 몇 달 동안 키가 컸고 얼굴은 어린아이 같은 둥근 모습을 일부 잃었습니다. 트라우마는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치유는 그녀에게 조용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저는 새 현관 지붕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말합니다. 같은 날씨, 다른 느낌. 예나는 부드럽게 흔들리며 눈으로 빗방울을 따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야? 그녀는 질문이 아니라 힘들게 얻은 진실의 선언으로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항상 그랬지? 한때 우리의 거부를 상징했던 비는 이제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저녁 의식에 맞춰 자연이 연주하는 타악기입니다. 나중에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제 앞에 열린 일기를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심리치료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의 질문이 저를 쳐다봅니다. 힘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 펜이 공중에 맴돌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은 단지 인내심이 아니다. 오랫동안 저는 강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짐을 지고 결코 불평하지 않으며 항상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희생을 사랑과 혼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언제 선을 그어야 할지,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 보호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병원위원회 초대는 제 일기 옆에 답장 없이 놓여 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더 깎아내리기 위해 즉시 수락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요청을 다르게 봅니다. 예나와의 시간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일부 경계는 배신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저는 제 벽에 걸린 액자 속 인용문을 봅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제 것처럼 익숙합니다.
힘은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 아는 것이다. 오스카는 이제 건강하고 통통하며 책상 위로 뛰어올라 제 일기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의 골골거림이 제 손에 진동합니다. 또 다른 작은 승리입니다. 호텔 주간 동안 움츠렸던 고양이가 이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드러누워 있습니다. 어젯밤 예나는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악몽도 불안한 한밤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가택 폐쇄 이후 처음으로 저는 새벽에 그녀의 문간에 서서 그녀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지켜보았고 제 안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장비, 병원 침대, 산소 발생기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서울 지역 사회 클리닉에 기부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승호 박사를 기리는 명판, 봉사는 유산으로 변모했습니다. 금요일 영화의 밤은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와 예나만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팝콘 그릇을 균형 있게 올려놓고 오스카는 우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가족, 작지만 강한. 병원에서 눈이 혼란스러운 젊은 간호사 최은주 씨가 지난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제 월급을 계속 가져가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저를 키웠으니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수치심을, 의무가 착취로 뒤틀린 혼란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배운 것을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그녀에게 말하며 제가 만든 간병인 권리 가이드를 꺼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자료, 법적 보호, 그리고 경계 설정 대본. 우리의 고통에서 자라난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나의 학교 발표, 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는 지난달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다고 평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예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한때 먼지가 쌓였던 예비 침실은 이제 지난주 아파트가 침수된 순회 간호사 수영 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첫 호텔 밤에 우리에게 옷을 가져다 준 바로 그 동료입니다. 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알림과 함께 울립니다. 지연이 영숙 여사와 중고 물품 판매로 다투는 것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사진. 댓글 섹션은 그들의 공개적인 드라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계정 모두를 차단했습니다. 선영 이모의 메시지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치유의 시간일까? 그녀는 썼습니다. 가족은 다시 함께할 길을 찾아야 해. 제 답장을 작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영 이모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화해는 인정과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둘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문은 이모에게 열려 있지만 영숙 여사와 지연과의 제 경계는 협상 불가능합니다. 영숙 여사에게서 온 열리지 않은 편지는 몇 달 동안 제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지난밤 그것을 읽었습니다. 5페이지 분량의 정당화, 선택적인 기억, 그리고 미묘한 비난.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 없이 그것을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대립의 피로함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비는 강해집니다. 예나는 수채화를 현관으로 가져와 반짝이는 마당을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포착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에 감동하며 그녀의 작업을 지켜봅니다. 바람이 첨에 매달린 풍경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나와 제가 아버지의 의료 경고 꼬리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현관등의 빛을 받아들여 축축한 공기 속으로 부드러운 음악을 보냅니다. 어떤 폭풍은 물건을 씻어내. 저는 빗방울이 예나의 머리카락에 맺히는 것을 보며 말합니다. 다른 폭풍은 무언가가 자라도록 돕지. 예나가 붓을 멈추고 올려다봅니다. 저는 이 폭풍이 더 좋아요. 어둠이 내리면서 보안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우리 진입로 끝에 있는 수제 간판을 비춥니다. 한시가. 소유권 선언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입니다. 끈기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평화와 자신의 안녕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계를 설정해야 했습니까?